새벽 3시였습니다. 미는 대학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은 차갑게 깜빡이 기고 있었고 환자는 끝없이 밀려들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1시간에도 몇 번씩 복도를 울렸고 모니터의 경고음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년간 이 일을 해온 저였지만 그날 밤만큼 다리가 무겁고 눈앞이 흐릿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환자용 침대가 늘어서 있었고 빈 병상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후배 마르틴은 휴게실 벽에 기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야근에 목은 다 쉬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입맛을 잃어 끼니조차 거른 지 오래였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청백했고 손에 든 종이컵은 비어있은 지 한참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라도 따뜻한 걸 넘기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환자보다 의료진이 먼저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요. 마침 휴게실 한쪽 탁자에 노란빛이 도는 차 한 잔이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파견온 한국인 동료가 타둔 것이었죠. 저는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달달한 아시아 시럽 음료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음료 한 잔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잔을 들어 마르틴에게 건넸습니다. 한 모금을 천천히 넘긴 마르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뭐예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뭔가 넘어가요. 살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차 한 잔이었습니다. 색은 노랗고 향은 은은하게 시큼하면서도 달았죠. 도대체 이 작은 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다 쓰러져 가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효율과 근거만 믿던 차가운 현실주의자였던 저의 겨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이 사람을 고치는 게 전부라고 믿었던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독일의 한 응급실 의료진이 그 혹독한 겨울에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어느 나라의 겨울을 견디는 지혜였습니다. 제 이름은 클라라 포겔입니다. 독일 미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올해로 경력 19년째입니다. 23살에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검증된 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겨울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동료들 사이에서 좀 차갑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거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할머니가 알려준 민간요법인데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 저는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거가 뭔데요? 임상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가 없으면 저에게 그건 그냥 기분 탓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환자를 돌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곳, 그게 응급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원칙 하나로 19년을 버텼고 그 원칙이 저를 좋은 간호사로 만들었다고 자부했습니다. 응급실이라는 곳을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입니다. 교통사고로 피를 흘리며 실려오는 사람,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노인, 숨을 못 쉬어 입술이 파래진 아이. 단 1초의 판단착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19년을 일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제 어머니도 간호사셨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클라라, 환자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정확함이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나 손길로 사람을 낫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속으로 그건 낭만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건 약이고 사람을 살리는 건 기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저는 흔들리지 않고 19년을 버텼지만 동시에 그 믿음은 제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생각도 딱 그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 차도 한국 회사 것이었고 집에 있는 텔레비전과 냉장고도 한국 제품이었죠. 기계는 인정했습니다. 튼튼하고 합리적이니까요. 고장도 잘 나지 않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한국 가전제품의 품질만큼은 군말 없이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맵고 자극적인 것. 빨간 양념에 절인 무언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동료가 한국 식당에서 먹은 매운 음식 때문에 다음날 배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을 더 굳혔습니다. 자극적이고 건강에는 안 좋겠지?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음식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거나 하물며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발상 자체를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간호사였습니다. 그해 가을 양국 병원 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우리 응급실에 파견을 왔죠.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저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을 테고 응급실의 살인적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했으니까요. 19년간 수많은 신입과 실습생을 봐온 저의 직업병 같은 경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서연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손이 빨랐고 환자를 대하는 눈빛이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환자뿐 아니라 동료들까지 살뜰히 챙긴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 피곤해 보이면 따뜻한 물을 떠다주고 끼니를 거른 동료에게는 자기 간식을 나눠주곤 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다 퍼주다가 정작 본인이 지치겠네. 그때만 해도 저는 누군가를 챙긴다는 그 작은 행동에 어떤 힘이 담겨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독일어도 생각보다 능숙했죠.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했고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환자들의 불안한 표정이 누그러지는 걸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며칠 만에 저는 그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하는 친구라고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일은 인정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여전히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앞두고 휴게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죠. 창밖으로는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 거렸습니다. 그때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유리병 하나를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노랗고 걸쭉한 잼 같기도 하고 시럽 같기도 한 무언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껍질 조각들이 송송 박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유자청이에요. 여기 휴게실에 둘게요. 다들 피곤할 때 따뜻한 물에 한 숟갈 타서 드세요. 겨울에 특히 좋아요. 저는 그 병을 힐끗 봤습니다. 솔직한 제 속마음을 그대로 옮기면 이랬습니다. 또 무슨 달달한 시럽이람. 설탕 덩어리를 물에 타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착각하는 거.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입에 발린 친절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소연은 별다른 서운한 기색 없이 미소를 짓고는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 노란 병이 묘하게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오후가 되면 병 안의 노란빛이 보석처럼 반짝였거든요. 가끔은 그 안에 든 게 정확히 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인정하는 것조차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19년 차가 시럽 한 병에 흔들리다니 말도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애써 그 병을 외면했습니다. 한 번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그 병이 떠올랐습니다. 이서연이 했던 말, 겨울에 특히 좋아요 라는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무얼 마시든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모든 걸 데이터의 잣대로만 재단했습니다. 그 병은 그 후로 몇 주 동안 휴게실 한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다른 동료들이 한 숟갈씩 타 마시는 걸 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몇몇 동료는 이거 향이 정말 좋다며 좋아했지만 저는 그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향이 좋다고 몸이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제게 그건 그저 한국에서 온 동료의 작은 정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의학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달달한 음료.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고 저는 그 결론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저는 그 작은 병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의 시간과 어느 나라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온 지혜의 결정체라는 것을요.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제가 그 노란 시럽 앞에서 19년간 쌓아온 제 모든 확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뮌헨의 가을은 빠르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잎을 떨궜고 아침이면 유리창에 성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었고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쌌으며 약국 앞에는 감기약을 사려는 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겨울이었지만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그리고 매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를 내는 환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었고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부모 품에 안겨 들어왔습니다. 접수 데스크 앞에 늘어선 줄은 점점 길어졌고 대기실 의자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늘 겪던 한절기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19년 동안 매년 똑같이 반복되던 풍경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후배 마르틴 베버도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응급실에 들어온 지 3년 된 젊은 전공의였습니다. 성실하고 열정적이었지만 아직 자기 몸을 챙길 줄은 모르는 친구였죠. 끼니를 거르고 밤을 새워도 끄떡없다고 큰 소리치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마르틴을 보며 가끔 잔소리를 했지만 속으로는 그 패기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아주 작은 첫 신호일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19년 경력의 저조차도 그의 겨울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노란 병 하나였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1월의 둘째 주,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응급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도시 전체에 독감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 소식은 곧 우리 응급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했을 때 이미 대기실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열에 들떠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 마른 기침을 멈추지 못해 숨을 헐떡이는 노인, 온몸이 쑤신다며 의자에 겨우 몸을 기댄 청년, 평소 하루 환자 수의 3배가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19년 경력에 이런 규모의 독감 사태는 처음 겪었습니다. 접수 창구의 전광판에는 대기 인원이 2자리 숫자를 넘어 3자리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30분이면 진료를 받던 환자들이 5시간, 6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실 곳곳에서 짜증 섞인 한숨과 보채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엉켰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단일 초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환자를 처치하고 돌아서면 이미 다음 환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독도까지 간이 침대가 늘어섰고 산소호흡기가 부족해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누구를 먼저 봐야 하는지 매 순간 판단을 내려야 했고 그 판단 하나하나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시에 책임져야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환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료진도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종일 환자들과 부대끼다 보니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일주일 사이에 간호사 4명이 고열로 결근했고 의사 2명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응급실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메우느라 2사람 몫, 3사람 몫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이었고 연달아 야간 근무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집에 2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당직실 간이 침대에서 2-3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응급실로 나가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환자 사이를 뛰어다니다 보면 밥대를 놓치기 일쑤였고 겨우 짬이 나도 차가운 빵 한 조각을 입에 우겨 넣는 게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고 마음도 그만큼 메말라갔습니다.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가뿐히 움직였을 다리가 천근만근이었고 가만히 서 있어도 발바닥이 욱신거렸습니다. 환자 차트의 글씨가 2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러다 큰 실수를 하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주사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스러운 건 후배 마르틴이었습니다. 마르틴은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누구보다 앞장서서 뛰었습니다. 젊고 체력이 좋다는 이유로 가장 힘든 야간 근무를 자처했고 동료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패기가 빛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치실에서 나오는 마르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마르틴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은 퀭하게 꺼졌고 입술은 허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르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제가 묻자 마르틴은 쉰 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며칠째 이래요?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마르틴은 목이 부어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뜨거운 수프 한 숟갈도 제대로 넘기지 못해 시판을 그대로 물리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들었고 그렇게 몸이 비어가니 회복은 더 더뎌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한 번은 마르틴이 환자에게 처방 설명을 하다가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말을 잇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르틴을 바라봤고 마르틴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누구보다 환자를 위하던 친구가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못해 무너져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르틴에게 며칠 쉬라고 했지만 마르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자기까지 빠지면 남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였죠. 그 마음을 알기에 저는 더 강하게 말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이 응급실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응급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입을 꾹 다문 채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휴게실에 들어가도 누구 하나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다시 후출벨이 울리면 무거운 몸을 일으켜 나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지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우리조차 위로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챙길 여유마저 사라진 채 모두가 각자의 한계까지 내몰리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휴게실에서 농담을 주고받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깨를 두드려주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에는 그런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쓰러져도 그저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는 다시 자기 일을 하러 돌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위로와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점점 사람이 아니라 부품처럼 변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 무렵 한 가지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막 들어온 응급 환자를 처치하던 중에 한 신참 간호사가 그만 손을 떨다가 수행 라인을 잘못 연결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바로 잡아냈지만 그 간호사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누군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당직실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이 겨울을 버틸 수 있을까? 약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환자를 위한 약이지 지친 우리 자신을 위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약은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19년간 믿어온 약과 기술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깜빡이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독감에 걸려 끙끙 앓던 어느 겨울 어머니가 머리맡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주셨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그 차가 무슨 약효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만큼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제가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스쳤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휴게실에 들어선 저는 무심코 그 노란 병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이서연이 가져다 둔 유자청이었죠. 여전히 한 구석에 놓여있던 그 병이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런 달달한 시럽 따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어쩌면 제 자존심이 그 작은 노란 병에 손을 뻗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마르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결국 그 며칠 뒤 마르틴은 회진을 돌던 도중 휴게실 벽에 기대 그대로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달려가 마르틴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이 마침내 비명을 지른 것이었죠. 마르틴, 정신 차려. 내 말 들려? 저는 다급하게 그를 흔들었습니다. 마르틴은 흐릿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입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19년간 수많은 위급 환자를 봐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매일 함께 일하던 동료가 제 눈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은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혹독했던 겨울에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은 마르틴을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잔 하나를 들고서 말입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주저앉은 마르틴 곁에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들고 온 따뜻한 잔을 마르틴의 두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돌봐온 가족 같았습니다. 마르틴, 천천히 한 모금만 마셔봐요. 무리하지 말고요.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차 한 잔이 무슨 소용이랑. 탈진해서 쓰러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수액과 휴식이지 따뜻한 음료가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처치실에서 수액을 준비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이 잔에 입을 대고 한 모금을 천천히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삼키기도 힘들어하던 그 친구가 말이죠. 저는 저도 모르게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마르틴의 표정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작은 숨이 새어나왔고 굳어있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그가 쉰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뭔가 넘어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목이 부어 수프 한 숟갈도 못 넘기던 사람이 이 노란 차는 삼켰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틴이 잔을 비워가는 동안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걸 두 눈으로 보고 나니 마냥 우연으로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마르틴은 잔을 다 비우고 나서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히 몸이 나아진 게 아니라 무너져 있던 그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렇게나 큰 일을 해냈다는 게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이서연이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아플 때 가족이 제일 먼저 타주는 게 이 유자차예요. 약은 아니지만 따뜻하게 목을 적셔주거든요. 비타민도 많고요.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그 노란 병에 진짜 관심이 생겼습니다. 19년간 차가운 현실주의자로 살아온 제가 고작 시럽이라고 무시하던 그 병을 다시 보게 된 순간이었죠. 약은 아니지만 사람을 위로한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마침 마르틴에게 수액을 넣고 한숨 돌린 뒤 저는 휴게실 구석에 그 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직접 한 숟갈을 떠서 따뜻한 물에 타보았습니다. 숟가락으로 저으니 노란 껍질 조각들이 물 안에서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김과 함께 향긋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레몬 같기도 하고 오렌지 같기도 한, 그런데 그 둘과는 또 다른 상큼하면서도 부드러운 향이었습니다. 그 향만으로도 코끝이 시원해지고 답답하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냥 단시럽일 거라 생각했는데 단맛 뒤에 은은한 신맛이 따라왔고 그 신맛이 며칠간 텁텁했던 입안을 산뜻하게 씻어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지나 가슴까지 천천히 퍼졌습니다. 굳어있던 어깨가 저절로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피로가 한꺼풀 벗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잔을 든 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단순한 음료 한 잔이 이렇게 사람의 기운을 돌려놓는 걸까? 19년 경력의 제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모금씩 더 마셔보았습니다. 마실수록 입안에 남는 향이 깊어졌습니다. 껍질을 통째로 재웠다더니 과연 그 껍질에서 나오는 쌉싸름한 풍미가 단맛과 신맛 사이에서 묘하게 균형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자연이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그런 깊은 맛이었습니다. 저는 빈잔을 내려다보며 제가 그동안 이 차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새삼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휴게실의 그 노란 병은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지친 동료들이 하나둘 그 차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목이 칼칼한 사람은 목을 적시려고, 입맛이 없는 사람은 뭐라도 넘기려고, 그리고 그저 따뜻한 게 그리운 사람은 손을 녹이려고요. 신기하게도 그 차 한 잔을 마시는 짧은 순간만큼은 다들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 차를 마시는 동안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서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좀 어때? 목은 좀 나았어? 며칠째 입을 꾹 다물고 기계처럼 움직이던 사람들이 따뜻한 잔을 손에 쥐고는 짧게나마 안부를 묻는 거였죠. 차 한 잔이 메말라가던 응급실에 작은 온기를 되돌려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며 이게 단순히 비타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병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서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게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동료들 사이에서 작은 아쉬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병을 이제는 모두가 아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쩐지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차를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궁금해서 잠깐 짬이 날 때마다 이서연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뭘로 만든 거예요? 이서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유자라는 과일이에요. 한국에서 겨울에 나는 노란 감귤류인데 껍질째에 설탕에 재워서 청을 만들어요. 그걸 유자청이라고 하고 물에 타면 유자차가 되죠. 한국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 이걸 한 병씩 꼭 만들어둬요. 저는 그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껍질째 먹는다는 점이 특히요. 보통 과일은 알맹이만 먹잖아요. 그런데 유자는 껍질을 통째로 청으로 만들어 먹는다니 그 안에 뭔가 특별한 영양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서연은 유자청을 만드는 과정도 들려주었습니다. 가을이 끝날 무렵 노랗게 익은 유자를 따서 깨끗이 씻은 뒤 얇게 썰어 설탕과 켜켜이 재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재워두면 유자에서 진액이 빠져나와 걸쭉한 청이 된다는 거였죠. 한국에서는 이런 청을 만드는 문화가 아주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자뿐 아니라 매실, 생강, 모과 같은 것들도 같은 방식으로 청을 만들어 겨우내 두고 마신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제철 과일의 영양을 긴 겨울 동안 보관하는 지혜를 스스로 터득했던 겁니다. 그저 달달한 시럽이 아니라 한 해의 햇빛과 정성을 병 안에 담아두는 일이었던 거죠. 마침 그날 저녁 내과 과장인 한스 박사가 휴게실에 들렀습니다. 한스 박사는 평소 영양학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가 유자차를 한 잔 타 마시더니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클라라, 이 유자라는 과일 비타민 함량이 상당하다던데?
자네도 알고 있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한스 박사가 휴대전화로 자료를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숫자를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자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약 95mg. 비타민C 하면 흔히 떠올리는 오렌지가 100g당 약 55mg, 레몬이 약 52m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자는 오렌지나 레몬보다 비타민C가 거의 2배나 많았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저 달달한 시럽이라고 비웃던 그 노란 과일이 겨울철 면역에 그렇게나 중요한 비타민C의 보고였다니요. 비타민C는 겨울철 면역력을 지키는데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몸의 방어선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비타민C가 오렌지의 2배나 들어있는 과일을 한국 사람들은 수백 년 전부터 겨울마다 차로 끓여 마셔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한스 박사가 한 가지 더 알려주었습니다. 비타민C뿐만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유자에는 칼슘도 풍부한데 100g당 약 36mg이라고 했습니다. 사과가 100g당 겨우 3mg 정도인 걸 생각하면 유자는 사과의 10배가 넘는 칼슘을 품고 있었던 셈입니다. 작은 노란 과일 하나에 이렇게 많은 게 들어있다니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깊어졌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스 박사는 유자의 식이섬유도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100g당 약 7.9g으로 성인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껍질째 먹는 과일이다 보니 그 껍질에 든 좋은 성분들을 고스란히 섭취하게 되는 거였죠.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 한 개의 식이섬유가 약 3g 정도인 걸 떠올리면 유자가 얼마나 알찬 과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저는 숫자가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제가 알던 시럽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초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타민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부터 이걸 마셨다는 거지. 한스 박사가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 과학이 나중에야 증명한 걸 그 사람들은 경험으로 먼저 알고 있었던 거니까. 저는 그 자료를 보고 또 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데이터를 그토록 신봉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데이터가 제가 무시했던 한국의 작은 차 한 잔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또렷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따뜻한 잔을 다시 한번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 담긴 노란빛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마치 보석처럼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당직을 서면서 저는 환자 차트를 정리하다 말고 자꾸 그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95mg, 36mg, 7.9g. 차가운 데이터였지만 그 안에는 제가 놓치고 있던 따뜻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왜 겨울마다 이 차를 마셨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옛 한국 사람들은 비타민이라는 말을 알기 훨씬 전부터 경험으로 이 과일이 겨울을 나는데 좋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거창한 실험실도 복잡한 분석 장비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그저 오랜 경험과 지혜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냈던 거니까요. 제가 19년간 데이터만 쫓으며 무시해왔던 경험의 지혜라는 게 이렇게 한 잔의 차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숫자가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간 경험으로 알아낸 지혜를 뒤늦게 따라가며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진짜 지혜는 차가운 데이터보다 먼저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진짜로 흔든 건 사실 그 숫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휴게실에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야 저는 이 노란 차의 진짜 비밀이 비타민이나 칼슘 같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1월 말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마르틴이 다시 자리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4시쯤이었죠. 그날도 응급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독감의 기세는 정점을 지나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 중 잠깐 휴게실에 들렀다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마르틴이었습니다. 마르틴은 그날도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한 노인 환자 곁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폐렴 초기 증상으로 들어온 분이었는데 독감 환자가 너무 많아 병실을 배정받지 못하고 휴게실 근처 간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였고 추위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분이었죠. 저는 그 노인을 낮에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접수할 때부터 유난히 기운이 없어 보였고 누구 하나 곁에 없어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분이 걱정되긴 했지만 밀려드는 환자들 사이에서 따로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의료진인 우리에게 그 노인은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은 달랐습니다.
마르틴은 그 노인에게 유자차 한 잔을 타서 건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기가 쓰러졌을 때 마셨던 바로 그 차를요. 마르틴은 이서연에게 부탁해 마지막 남은 유자청을 조금 얻어두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따뜻할 거예요. 마르틴의 목소리는 아직 다 낫지 않아 쉰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며칠 전까지 보이지 않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한 모금을 넘기더니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구먼. 이렇게 따뜻한 걸 마셔본 게 얼마만인지. 요인의 주름진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단지 차가 따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응급실에서 가족도 없이 홀로 떨고 있던 자신을 누군가 기억해주고 챙겨주었다는 그 사실이 그 노인의 마음을 녹인 거였습니다. 마르틴은 노인이 차를 다 마실 때까지 곁에 지켰고 빈잔을 받아들며 어깨에 담요를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선 채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19년간 응급실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봤지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마르틴을 일으킨 건 사실 비타민C도 칼슘도 아니었다는 걸요. 그를 일으킨 건 이서연이 무릎을 굽혀 그의 손에 잔을 쥐어주던 그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르틴은 자기가 받았던 그 마음을 그대로 낯선 노인에게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따뜻함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약과 데이터가 사람을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한 잔의 따뜻한 차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메말랐던 마음에 온기를 돌려놓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건 어떤 임상 데이터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9년간 제가 쌓아온 의학 지식 어디에도 마음을 데우는 법은 적혀 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장면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제 마음 어딘가가 그날 새벽 처음으로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이서연을 따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다들 이렇게 차 한 잔으로 서로를 챙기느냐고요. 19년간 누구에게도 먼저 마음을 열지 않던 제가 한참 어린 후배에게 진지하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변화였죠. 이서연은 제 진지한 눈빛을 보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한국말로 한 단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약보다 먼저 따뜻한 걸 챙겨주고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게 정이에요. 유자차는 그 정을 담는 그릇 같은 거고요. 정. 저는 그 짧은 단어를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독일어에는 그 마음을 정확히 옮길 단어가 없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친절도 아니고 그저 사람이 사람을 향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따뜻함. 한국 사람들은 그걸 수백 년 동안 이 노란 차 한 잔에 담아 서로에게 건네왔던 겁니다. 이서연은 어릴 적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감기에 걸려 끙끙 앓으면 할머니나 어머니가 가장 먼저 부엌에서 유자차를 끓여 머리맡에 가져다 주셨다고요. 그 따뜻한 잔을 받아대면 신기하게도 약을 먹기도 전에 벌써 절반은 나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서연에게 유자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겨울의 추억이 통째로 담긴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또다시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적 독감으로 알아누웠을 때 어머니가 머리맡에 놓아주셨던 그 따뜻한 차. 그때는 그게 무슨 약효가 있었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길이, 그 온기가 저를 일으켰던 거였죠. 저는 의사가 되고 나서 그 당연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겁니다. 약과 데이터에만 매달리느라 정작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자료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 차가 도대체 세계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데이터를 신봉하던 제 오랜 습관이 이번에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유자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점점 더 많이요. 수출량은 2021년에 약 18,000톤이었는데 2022년에는 19,000톤을 넘었고 2024년에는 약 21,000톤까지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저 한국 동료의 작은 정성쯤으로 여겼던 그 차가 사실은 전 세계가 찾는 건강 음료였던 거죠. 22,000톤이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작은 유리병 수억 개에 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수많은 병이 바다를 건너 세계 곳곳의 가정으로, 카페로, 마트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겨울지혜가 그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2022년 미국의 유명 식료품 체인인 홀푸드마켓이 그해의 글로벌 음식 트렌드 10가지 중 하나로 유자를 꼽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구의 까다로운 주류 유통망이 한국의 작은 노란 과일을 주목할 트렌드로 인정한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제가 얼마나 우물 안에 갇혀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홀푸드마켓이 어떤 곳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깐깐하기로 유명한 건강하고 좋은 식품만 골라 파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 유자를 그해에 주목할 식재료로 꼽았다는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전 세계 식품 전문가들이 한국의 유자가 가진 가치를 제대로 알아본 거였습니다. 제가 시럽이라고 비웃던 그 과일을 말이죠. 마침 며칠 뒤 저는 이서연과 함께 베를린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학회 일정 때문이었는데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독일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내 그 노란 차를 생각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서연이 한 아시아 식료품 마트에 들르자고 했습니다. 떨어진 유자청을 다시 채워 휴게실에 두고 싶다면서요. 그 마트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유자차 제품이 진열대 한 칸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온 다양한 유자청과 유자차 제품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고 가격표 옆에는 독일어로 겨울철 비타민 음료라는 설명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마트 직원에게 물어보니 겨울이 되면 유자차를 찾는 독일 손님이 부쩍 늘어 따로 코너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마침 제 옆에서 한 독일인 중년 여성이 익숙한 손길로 유자청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분에게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유자차를 자주 드시느냐고요? 그러자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꼭 사둔다고 온 가족이 좋아한다고요. 특히 손주들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하게 타주면 그렇게 잘 마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이웃들은 이미 한국의 정을, 그 따뜻함을 일상으로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것도 제 이웃들이 이미 이 차를 알고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손끝이 살짝 저릿해졌습니다. 제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이 그 진열대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을 그저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나라로만 알던 제 좁은 시야가 그날 그 마트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트에서 산 유자청 한 병을 손에 들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일의 순에서는 유자차를 감기약처럼 마시는 사람보다 그냥 좋아서 마시는 사람이 더 많대요. 특히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 따뜻한 유자차 한 잔 마시면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즐겨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은 한 사람이 1년에 차를 약 28리터나 마시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차 애호국입니다. 10년 전보다도 3리터나 늘었다고 하죠. 그 차 문화 속에 어느새 한국의 유자차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거창한 광고도 요란한 홍보도 없이 그저 그 따뜻함과 향긋함 하나로 말이죠. 실제로 독일에서는 유자차를 감기 치료용으로만 마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장조사 결과를 보면 독일 사람들은 유자차를 미용을 위해 마시거나 밤에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 과일차 중에서도 숙면을 위해 사는 비율이 높은 게 바로 유자차라는 거였죠. 한국에서는 겨울 감기를 위한 차였던 것이 독일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것은 이렇게 국경을 넘어 저마다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응급실 휴게실에 새 유자청 병을 올려두었습니다. 이서연이 가져왔던 그 병이 놓여있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손으로 직접 동료들에게 유자차를 타서 돌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목이 쉰 후배에게, 끼니를 걸은 신참 간호사에게, 그리고 밤새 환자와 씨름하느라 손이 차갑게 식은 동료들에게 저는 따뜻한 잔을 하나씩 건넸습니다. 잔을 받아든 동료들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웬일이세요? 한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 차갑고 무뚝뚝하던 제가 직접 차를 타서 돌리니 다들 어리둥절했던 거죠. 저는 그저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엔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너무나 컸으니까요. 한 잔의 차를 건네는 그 단순한 행동이 며칠 전까지의 저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나눠 마시자 며칠째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휴게실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 농담을 던졌고 또 누군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메말랐던 우리 사이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이서연이 말한 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비로소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때 마르틴이 제게 다가와 이제는 완전히 다 나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차를 타주시다니 눈이라도 오려나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좀 배웠거든? 약이 사람을 고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틴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도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혹독한 겨울을 약과 기술만으로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건넨 따뜻한 차 한 잔, 그 안에 담긴 작은 마음으로 함께 견뎌낸 거였죠. 그날 새벽, 텅 빈 응급실 복도에 서서 저는 손에 든 유자차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노란빛이 형광등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차가 이제는 제게 가장 소중한 한 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잔이 19년간 단단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따뜻한 차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향긋한 김이 코끝에 스쳤고 따뜻함이 다시 가슴 깊이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따뜻함의 정체를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타민도 칼슘도 아닌 사람을 향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바로 그 정이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달라진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환자를 대하는 제 손길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환자의 얼굴보다 차트의 숫자를 먼저 보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환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에게는 따뜻한 말을 한마디 더 건넸고 혼자 온 노인에게는 괜찮으시냐고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처치가 끝난 뒤에도 잠깐 곁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자 환자들의 회복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증명되지 않은 그 따뜻함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동료들도 제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한 후배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선생님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요? 다가가기 어렵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먼저 안부를 물어봐 주신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차가운 얼음 같던 제 마음이 봄볕에 녹는 눈처럼 천천히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2월의 어느 주말, 저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유자청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서연에게 만드는 법을 자세히 배운 뒤였죠. 마트에서 신선한 유자를 구하기는 어려워서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냉동 유자를 사왔습니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 주방에서 유자를 얇게 썰고 설탕과 켜켜이 재우는 동안 주방 가득 향긋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 향이 어찌나 좋던지 저는 잠시 칼질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에 유자즙이 묻어 끈적해지고 향이 손에 배는 그 과정이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9년간 응급실의 긴장 속에서만 살아온 제게 그렇게 무언가를 천천히 만드는 시간은 낯설면서도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며칠을 재우더니 정말로 걸쭉한 노란 청이 완성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첫 유자청이었습니다. 비록 모양은 투박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진 한 병이었습니다. 유자청을 만들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 한 병을 만들려면 유자를 일일이 씻고 썰고 재우고 기다리는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이런 수고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매년 겨울마다 이 청을 만들어두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는 비로소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갓 만든 유자청을 따뜻한 물에 타서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제가 아플 때마다 머리맡에 차를 도와주시던 그 어머니 말이죠. 저는 의사가 되고 바빠지면서 정작 어머니께는 따뜻한 안부 한 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찾아뵐 때 제가 만든 유자차를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무뚝뚝한 딸이 갑자기 따뜻한 차 이야기를 꺼내니 놀라셨던 거겠죠? 한참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그 정이라는 마음을 제 가족에게 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 한 잔의 온기가 멀어졌던 모녀 사이를 다시 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만든 유자청을 어머니께 드리고 직접 한 잔 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 모금을 천천히 넘기셨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클라라, 네가 이런 걸 다 챙기게 되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저는 웃으며 그 겨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동료가 가져온 노란 차 한 잔이 어떻게 저를 바꿔놓았는지,
그 차가 어떻게 지친 우리를 다시 일으켰는지를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드디어 사람의 온기를 배웠구나 하고요. 어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간호사였던 시절 한 선배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환자에게 필요한 건 약만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말을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도 정작 딸인 제게는 정확함만을 강조하셨다는 거였습니다. 나쁜 병원 생활 속에서 어머니 역시 그 따뜻함을 잊고 사셨던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녀가 비로소 같은 진실 앞에 마주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19년간 저는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그런데 정작 제가 놓치고 있던 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었던 겁니다. 한국의 작은 차 한 잔이 그 잃어버린 마음을 제게 돌려준 거였죠. 저는 응급실에서도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휴게실 한쪽에 늘 유자청병을 두고 누구든 지치면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게 한 겁니다. 처음엔 제가 직접 채워두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동료들이 번갈아가며 병을 채워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 노란 병은 우리 응급실의 작은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샘 근무로 지친 동료가 있으면 누군가 말없이 따뜻한 유자차를 타서 건넸습니다. 그러면 그 동료의 굳은 표정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챙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메말랐던 응급실에 다시 사람의 온기가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 변화의 시작이 한국의 유자차 한 병이었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응급실에 새로 들어온 신입 간호사가 첫 야간 근무를 마치고 너무 지쳐 휴게실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저 정신 차리라고 다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말없이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타서 그 친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신입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잔을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받았던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마르틴이 그 노인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따뜻함은 그렇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을 낳고 그 친절이 다시 누군가를 일으키는 끝나지 않는 따뜻한 연결이었습니다. 봄이 다가올 무렵 이서연의 파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저는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 잘하는 후배 정도로만 여겼던 그녀가 어느새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짧은 몇 달이었지만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전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었거든요. 이서연이 떠나기 전날 저는 그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유자청 한 병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그녀가 제게 처음 건넸던 그 노란 병처럼요. 병에는 작은 쪽지도 함께 붙여두었습니다. 한국어로 서툴게 적은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였죠. 이서연은 그 병을 받아들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제가 직접 만들었다는 걸 알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 만드셨네요. 이제 한국 사람 다 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그 작은 병 하나가 우리 응급실을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요. 한국에서 온 그 따뜻함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이소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작은 물기가 비쳤습니다. 이서연이 한국으로 떠나던 날 응급실 동료들이 모두 모여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다들 손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씩을 들고서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차를 들고 모인 거였습니다. 이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자기가 무심코 두고 간 작은 병 하나가 이 먼 나라의 응급실에 이렇게 따뜻한 문화를 남겼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유자차의 온기를 그리고 당신이 가르쳐준 정이라는 마음을 계속 이어가겠다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그 겨울을 돌아봤습니다. 독감이 휩쓸던 그 혹독한 겨울, 우리는 모두 한계까지 내몰렸습니다. 약으로도 기술로도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했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준 건 다름 아닌 한국에서 온 따뜻한 차 한 잔이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며 저는 그 겨울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쓰러진 마르틴의 손에 잔을 쥐어주던 이서연의 모습, 낯선 노인에게 차를 건네던 마르틴의 뒷모습, 그리고 베를린의 마트에서 익숙하게 유자청을 집어들던 독일 여인의 미소까지요. 그 모든 장면 속에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 건네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그 마음만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한 잔의 차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비타민C가 오렌지의 2배라는 사실도 물론 놀라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차에는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 수백 년을 이어온 한국의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였습니다. 작은 노란 병 하나에 그토록 깊은 마음이 담길 수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약이 사람을 고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준다는 것, 지친 나를 기억하고 챙겨준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요. 19년간 차가운 현실주의자로 살아온 제가 한국의 작은 차 한 잔 앞에서 마침내 그 진실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색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미네에 다시 첫눈이 내리던 날, 우리 응급실 휴게실에는 여전히 노란 유자청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 병을 신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하얗게 눈이 쌓이는 걸 바라보며 저는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독감이 도시를 휩쓸고 의료진이 줄줄이 쓰러지고 모두가 한계까지 내몰렸던 그 혹독한 겨울말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겨울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가장 추웠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교훈을 남겼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계절보다 따뜻하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서연은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가끔 연락을 해옵니다. 명절이 되면 직접 담근 유자청을 한 병씩 보내주기도 하죠. 그 병이 도착할 때마다 응급실 동료들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이 이렇게 바다 건너까지 따뜻함을 실어 나르는구나 하고 새삼 느낍니다. 지난번 연락에서 이서연은 한국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유자차가 해외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면서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요. 2021년 약 18,000톤이던 수출량이 2024년에는 21,000톤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정성껏 키운 유자가 이제는 독일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식탁에 오른다는 거였죠. 제가 한 잔의 차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 따뜻함을 마시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마르틴은 이제 어엿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 혹독했던 겨울을 함께 견딘 우리는 누구보다 단단한 동료가 되었죠. 마르틴은 지금도 지친 후배가 보이면 가장 먼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타서 건넵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온기를 이제는 후배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 마르틴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겨울 자기를 일으킨 게 무엇이었는지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겠다고요. 그건 수액도 약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바스러져 가던 자기 손에 누군가 따뜻한 잔을 쥐어주었다는 그 사실.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 느낌이 자기를 다시 일으켰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진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지난 겨울 저는 한 가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매년 겨울이 시작될 때면 우리 응급실 전체가 함께 유자청을 담그기로 한 거죠. 다 같이 둘러앉아 유자를 썰고 설탕을 재우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한 해를 버텨낼 힘을 모으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한 병원에 한국의 겨울 문화가 자리를 잡은 셈입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누구보다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유자를 썰며 서로의 한 해를 이야기하고 힘들었던 순간을 나누고 또 함께 웃습니다. 그 한 병의 청이 익어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단단해집니다. 누군가는 이 작은 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견디게 해주는 진짜 약이라는 것을요. 저는 요즘도 가끔 19년간 차갑게 굳어있던 예전의 제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저는 약과 데이터만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 제가 작은 노란 차 한 잔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정확한 진단과 검증된 약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사람을 진짜로 일으켜 세우는 건 차가운 기술 위에 얹히는 따뜻한 마음 한 스푼이라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유자차 한 잔에 담아온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저는 후배 간호사들을 교육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환자에게 가장 좋은 약을 정확히 처방하는 법을 가르친 뒤 마지막에 꼭 한마디를 덧붙이죠. 그 약 옆에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하나를 잊지 말라고요. 그것이 어떤 약보다 환자를 빨리 일으킨다고요. 19년 전에 저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진짜 의료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한국은 그저 좋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한국은 사람의 온기를 가장 잘 아는 나라입니다. 가장 작고 평범한 차 한 잔에 가장 깊은 사랑을 담을 줄 아는 사람들의 나라죠.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첨단 기술로 세계를 앞서가는 그 나라가 동시에 가장 오래된 따뜻함을 잃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는 게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아픈 가족에게 유자차 한 잔을 끓여주는 그 마음을 수백 년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따뜻함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짜로 강하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타민C가 오렌지의 2배라는 그 데이터는 여전히 놀랍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배운 건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친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그 마음. 그것이 어떤 명약보다 강하게 사람을 일으킨다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국경도 언어도 넘어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겨울에 마신 유자차는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가장 또렷이 기억나는 건 마르틴의 손에서 처음 봤던 그 한 잔입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던 사람이 그 한 잔으로 다시 숨을 쉬고 미소를 되찾던 그 장면. 그 순간이 제 19년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작은 노란 차 한 잔이 가진 그 거대한 힘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응급실 휴게실에서는 노란 유자차의 향긋한 김이 피어오릅니다. 그 향을 맡을 때마다 저는 그 겨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친 동료에게 조용히 한 잔을 건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을 세상에 갚아나가는 저만의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다정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작은 관심,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저는 그 진실을 머나먼 독일의 작은 응급실에서 한 잔의 유자차로 배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사람을 일으킨다는 것.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실을 알려준 대한민국에 저는 오늘도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